구정공세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전투로 여겨지는데요. 이날 베트남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비교도 안 되게 약한 베트남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인 구정공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넓게 뻗어있는 소련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을 빠르게 공산화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편에 설 국가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인접한 국가의 공산화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만큼은 절대 소련이 나올 수 없도록 막으려 했죠.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이념으로 갈라섰지만 명확하게 한쪽으로 돌아설 수 없는 나라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과 독일이 남북, 동서로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베트남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우리나라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베트남도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갈라졌는데요. 하지만 우리와 달리 외세에 의해 갈라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한 베트남은 국제 레닌학교를 졸업한 공산주의자 호찌민을 중심으로 공산권 국가인 북베트남이 수립되었으며 영국군이 주둔했던 남쪽은 베트남을 프랑스에게 넘겼고 프랑스는 북베트남까지 자신이 먹으려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베트남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이후 남베트남에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죠. 이렇게 베트남도 공산국가와 민주국가로 갈려 소련에겐 사랑을, 미국에겐 관심을 듬뿍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남베트남에는 국가의 암 같은 존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일명 베트콩으로 이들은 공산 세력을 추종하며 민주정권인 남베트남을 몰락시켜 북베트남으로 흡수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남베트남에겐 혼돈과 혼란을 야기했죠. 이런 상황이 반가운 북베트남은 베트콩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니 남베트남이 빨갛게 물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요. 당시 미국은 소련의 공산화에 도미노 이론이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 인접국들도 줄줄이 공산화가 된다는 개념으로 미국에게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이 공산화된다면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문제였죠. 그렇게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1964년 8월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개입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전쟁에 개입했더라도 북베트남으로 지상병력을 밀어넣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전 6.25 전쟁에서도 지상전의 곤란함을 겪기도 했고 소련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매우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쪽에서 활동하는 베트콩을 소탕함과 동시에 북베트남에 폭격을 수행하는 정도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노력에도 베트콩들은 소탕되지 않았고 전쟁은 질질 끌리며 장기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대규모의 미군이 움직이죠. 이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태국과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파병해 미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전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미국과 다국적군이 참여한 대규모 전쟁으로 커지는데요. 이제 미군의 엄청난 화력과 수많은 국가에서 파병한 병력들에 힘입어 동남아의 작은 전쟁은 금방 끝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 역시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도 북베트남을 지원하며 상황은 까다롭게 진행되는데 거기다 당시 베트콩들은 땅굴을 통해 게릴라전을 펼치며 미군을 괴롭혔습니다. 북베트남은 중립국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치는 호찌민 루트를 만들어 베트콩들을 지원했는데요. 이때 미국은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아냄과 동시에 소련과의 확전도 염두에 둬야 했기에 국경 인근에서 적을 조우하더라도 국경선 넘어 도망간다면 쫓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정리해보면 당시 미국은 베트콩들의 산발적인 게릴라 전술에 소련의 지원, 쫓아갈 수도 없게 국경 너머로 도망가는 베트콩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꼭지가 돌아버린 미국은 호찌민 루트를 박살내겠다며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중립국이고 뭐고 일단 모르겠으니 저것들만 잡아 죽이겠다며 수천만 톤의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2차 대전 도쿄 대공습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폭탄이 호찌민 루트를 따라 떨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베트콩들은 미국을 비웃듯 땅굴을 통해 미군을 괴롭혔습니다. 미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베트콩들과의 전투에서 조금씩 승리는 거두고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들과의 전투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철수하자니 남베트남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막상 철수할 만한 큰 패배나 구실도 없었기에 이 질척질척한 전쟁이 수년간 이어지죠. 그런데 이런 더러운 전쟁에서도 두 진영이 잠깐 쉬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설날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베트남에서도 설날은 민족 명절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잠시 총을 내려놓고 쉬곤 했습니다. 미군들도 명절의 의미를 알기에 이날만큼은 미뤄뒀던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하지만 1968년의 설은 다른 설과 좀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려 했던 북베트남은 모두가 쉬는 이 설날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할 생각이었는데요. 방심한 틈을 타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고 남베트남 시민들 속에 섞인 베트콩을 이용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게 만들어 큰 피해를 안겨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베트남을 기습적으로 붕괴시킬 생각이었죠. 음력으로 베트남의 설날 밤인 1968년 1월, 이른바 구정공세가 시작됩니다. 북베트남은 무려 35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와 시설물들을 급습했는데요. 이때 병력들은 민간인처럼 변장하고 있었고 명절로 인해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검문 검색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력들이 이동해 남베트남의 대통령궁과 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남베트남 전역은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북베트남의 계획처럼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일어나야 할 민중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미군은 생각보다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결국 2-3일 만에 침투한 베트콩들은 소탕되었고 남베트남에서 일어난 사태는 한 달 만에 모두 정리됩니다. 이런 휴식 기간에도 공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새기고 있던 한국군은 베트콩에게 엄청난 참패를 선물해주죠. 결론적으로 북베트남의 구정공세는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공세로 인해 3,300여 명이 사망했지만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들은 5만 명이 넘게 사망합니다. 몇 년간 쉬던 연례 행사 같던 이날 사태가 벌어지니 미군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기다 사태의 방점을 찍는 변수까지 발생합니다. 바로 베트콩들이 미 대사관까지 공격하는데 수도 사이공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17명의 베트콩이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담장을 폭파하며 침투한 뒤 미 대사관을 지키는 군인들과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로 미군 2명이 전사하고 침투한 베트콩을 이끄는 대장 또한 사망했죠. 대장을 잃은 베트콩들은 대사관 어디론가 흩어져 3시간가량 미군과의 대치를 이어갔지만 미군이 진입해 전원 사살하며 사태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전투 참여 인원과 근처 민간인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미국에서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벌어진 당시는 미국 가정의 TV 보급률이 꽤 높았던 시기였기에 미국에선 수많은 기자를 파견해 매일같이 전쟁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TV에서 수천만이 넘는 미국인들이 직접 지켜본 것이죠. 지금까지는 후방 지역은 평화롭고 미군이 적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구정공세 사건으로 인해 후방이 흔들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송출됩니다.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미 대사관까지 공격받는 것을 보고 본토의 국민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정작 베트남에 있던 군인들은 북베트남의 치졸한 공격에도 승리했다며 사기가 높아졌지만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국민들은 미국이 지고 있다며 반전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죠. 특히 당시 미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을 가족으로 둔 이들은 전쟁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여론을 더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남베트남 장군이 민간인을 처형하는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버립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남베트남이 민간인들을 거리낌 없이 처형하는 국가라며 더 크게 분노하죠. 물론 사진의 처형 대상은 민간인이 아닌 베트콩이었지만 그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종군 기자 역시 반전 여론을 위해 사진을 찍어 나른 것이 아니었는데요. 베트남 전쟁의 우호론자였지만 신문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보도되었고 이는 결국 엄청난 역풍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1969년 11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자신들의 가족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워싱턴 DC에만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전 시위가 일어나죠. 그리고 당선된 지 1년도 안 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철군을 단계적으로 하는 와중에 캄보디아에 있는 수많은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해 비밀리에 폭격을 수행한 사실이 또 밝혀지는데요. 거기다 반전 시위를 하던 대학생을 무력으로 진압하다 4명이나 사망하는 사건까지 연달아 발생합니다. 결국 미국 전역에서 병역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수백 개의 대학이 집단 휴교에 나섰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미군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탈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완전히 발을 빼버리며 1973년 베트남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철수 이후에도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많은 양의 무기를 남베트남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평화협정을 돕고 종전까지 약속받고 떠났지만 미군이 나가자마자 북베트남의 무력 침공이 다시 시작됩니다. 남베트남군의 사기나 저항 의지는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남베트남은 적화 통일이 되어버리죠. 평화협정은 그야말로 종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베트남전이 시사하는 점은 아무리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더라도 민주국가인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하며 돌아버린 민심을 붙잡는 것이 당장의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군의 철수에는 국민들의 반대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베트남전의 패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구정공세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베트남에서 물러나게 했던 베트남전의 구정공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